장기화되고 반복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다면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대증 약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제산제와 같은 약물들은 장기간 복용하면 성분 때문에 어떤 치매 유발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습관들은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환자분들이 왔을 때 염증이라는 것에도 포커스를 두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 건강이 안 좋은 걸로 제법 유명합니다. 과거에는 위암의 발생률도 꽤 높았었고요. 우리 식사 문화 때문일 텐데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 한 해에 한 400만, 5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위염과 같은 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고, 최근에는 동일한 숫자의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대표되는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봐도 하루에 한두 분들 정도는 꼭 속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체한 것 같다, 속이 더부룩하다, 자꾸 트름도 나고 밥도 못 먹겠다, 배에 가스가 찬다, 때로는 위경련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 긴장이 만연한 사회나 우리가 음식을 좀 기호식품을 많이 먹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는 거, 또 최근에는 외식이라던가 배달 음식, 또 가공식품의 섭취들이 늘면서 우리의 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결국은 뭐냐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해서 넘어오는 증상들을 말하는데요. 위벽의 세포는 어떤 강한 산을 견딜 수 있게 어떤 분화가 되었지만 식도에 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산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과학 실험 시간에 염산을 탁 떨어뜨리면 지식하고 이렇게 부식이 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어떤 증상이 식도에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을 보면 이렇게 가슴앓이라고 해서 가슴이 쓰리거나 아픈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목에는 뭐가 없다 이렇게 진단받는 분들도 많고요. 때로는 산이 식도를 지나서 기도 쪽으로 살짝 넘어가면 천식과 같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식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발해식도와 같은 증상도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다가 이렇게 속이 쓰려서 깬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위와 식도 사이에서 이렇게 조여주는 밸브 역할을 하는 괄약근들이 약해지는 그것을 주된 원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괄약근의 기능은 나이가 들면 좀 약해지게 되겠죠.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40대 이후인 것도 아마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치매 분비가 적어지는 것, 그리고 식도 점막의 건강성이나 식도 점막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것도 역류성 식도염의 어떤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도 분비가 왕성하고 식도의 점막의 건강과 운동성이 좋다면 산이 살짝 넘어왔을 때 우리 몸이 스스로 그것을 내려보낼 수가 있는데 그런 작용들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한국인의 위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스트레스, 음주, 흡연, 식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 과식이나 야식, 폭식 이런 것 모두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그렇지만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을 받으면 보통은 병원에들 가세요. 그래서 처방받는 약이 그냥 혼자서 먹을 때는 약국에 가서 제산제를 사서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병원에 가서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과 그 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적이고 잠깐 그런다면 저는 이렇게 대증 약들을 복용해서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화되고 반복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증 약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제산제와 같은 그런 약물들은 장기간 복용하면 그 성분 때문에 치매 유발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습관들은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환자분들이 왔을 때 염증이라는 것에도 물론 포커스를 두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역류라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편입니다. 말하자면 위에 머물러야 되는 산이 거슬러 올라서 식도로 올라온다는 거니까요. 왜 거슬러 올라올까?
이것을 초점을 두고 치료를 하면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분들을 관찰하다 보면 이 산이라는 유형의 물질이 식도로 넘어오기 전에 이미 내부의 흐름, 내부에 있는 압력, 무형의 것들이 이미 위로 치밀어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증상들을 들어보면 명치 끝이 답답했다, 속이 더부룩했다, 트름을 자주 했다, 배에 가스가 찼다, 또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다 차서 먹기 싫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복진을 했을 때도 위가 주변, 그러니까 명치나 양쪽 횡격막 주변이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화라는 건 이렇게 입에서부터 먹어서 식도를 거쳐서 위를 거쳐서 장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자꾸 위로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를 치료할 때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들을 정상화시키는 그 무형의 압력들이 거슬러 오르는 것을 풀어서 밑으로 잘 내려가게 하는 것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담을 없앤다던가 염증을 없앤다던가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했을 때 치료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반복되고 장기화된다면 환자분들께서도 염증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무엇이 내 위산을 위로 거슬러 오르게 하는가, 이것들을 좀 찾아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게 권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산이 올라와서 쓰린 것 같아 할 때는 물 한 잔을 마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물이 산을 중화시켜서 밑으로 내려보낼 테니까 가장 즉각적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고요. 음식에 있어서 생식의 비율을 조금 높여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늦은 시간에 먹고 잔다던가 밥 먹고 바로 눕는다던가 이런 습관들은 고쳐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먹으면 한 몇 분이라도 좀 걷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식후에 100보를 걸으면 99살까지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식후에는 바로 앉거나 눕지 말고 조금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도염 환자들이 절대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밥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커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밸브 역할을 하는 관략근을 약간 느슨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산이 좀 더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는 저는 좀 쌉싸래한 맛이 나는 나물들, 이런 것을 좀 권하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뭐 고들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쓴바귀도 있고, 그 다음에 민들레, 이런 것들이 좀 쌉싸래한 맛이 나죠. 이런 쌉싸래한 맛이 나는 나물들의 공통점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심리적인 화도 조금 가라앉힌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은 음식 습관에서만 찾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훨씬 그런 스트레스, 화로 인해서 발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폭식을 하고 술을 마시는 이후에도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쌉싸래한 맛이 나는 나물들을 이렇게 고추장 베이스로 묻혀서 꼭꼭 한번 씹어 먹어봅니다. 첫 맛은 쓰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나중에는 단맛이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죠? 인생의 쓴맛을 안 후에야 인생의 달콤함을 아는 것처럼 쓴나물 무침을 먹으면 실제로도 염증도 가라앉히고 약간 화가 났던 신경계도 진정이 되지만 뭔가 내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어떤 지혜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쓴 나물을 한번 꼭꼭 씹어 먹어보시길 권합니다.